안녕하세요. 2회차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회차 세 번째 과목 CS 실무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61번. 인상 형성 요인 중 요인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그죠? 특정한 사람이나 인종적 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행위, 간습, 제도 여기까지 봐도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래요. 그죠? 이게 어떤 문화적 가치나 어떤 생활의 가치에 대한 얘기죠. 로 비교적 초기에 형성되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요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활 가치라고 한다 해서 2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생활 가치, 경험과 배경. 경험도 있고 배경도 있다. 그 다음에 욕구가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생활 가치, 경험과 배경, 자, 요건 욕입니다. 경험과 배경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은 물론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죠.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 환경을 확대시키게 되었고 정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경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욕구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겠죠. 첫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생활가치, 경험, 배경, 욕구, 그 다음에 지식, 학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불만 고객 관리에 관해 컴플레인 처리 시 유의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불만 고객 응대할 때 유의할 상황이죠. 그죠?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한다. 2번.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한다. 그죠? 상대방에게 동조해가면서 긍정적으로 듣는다. 4번. 고객은 근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5번. 고객의 잘못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지적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이다 해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프레젠테이션 종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보니까 상호 간의 이해 형성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이를 통해 청중과 지식을 공유하는 유형이래요. 지식을 공유한다. 그죠? 이게 키포인트. 로 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 청중의 주의 집중 획득과 유지가 중요하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정보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종류가 의례적, 설득적, 그 다음에 정보적, 동기부여적,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보적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보셨고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득적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표자가 의도한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중의 가치관을 강화하고 보강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다. 이 지문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례적 같은 경우는 상호 간에 사회적으로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프레젠테이션이다. 이게 의례적이다 해서 또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고요. 그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게 엔터테인먼트, 그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번. 성인학습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볼게요. 성인학습자는 알려고 한 욕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성인학습자는 참여 동기는 목표 지향적이다. 성인학습자는 수동적으로 학습 상황에 임할까요? 능동적으로 임할까요? 당연히 능동적으로 임하죠. 그죠? 필요해서 내가 하고자 해서 자기 주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맥락과 이 맥락을 봤을 때 얘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바뀌었는 부분이 이렇게 다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을 다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빨간색 부분. 그죠? 그 다음에 65번. 교육 훈련의 종류 중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 현장 실무 교육. 이것만 봐도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OJT라고 바로 체킹이 가능하실 거예요. 일상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이걸 현장 실무 교육이라고 해서 OJT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각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좀 나와요. 그래서 OJT의 종류로는 직무교육훈련, 직무순환, 코칭, 멘토링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종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OJT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 강의법, 토의법, 사례연구, 역할연기, 시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OJL 같은 경우는 자기학습이에요. 실천학습,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프JL 같은 경우는 이걸 무엇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오프는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독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자기 개발 활동이 오프JL에 들어간다. 뭐 OJL에 해당하는 것, 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다 나오니까 각각 종류별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66번.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 유출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 유형, 유출 등의 경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 규모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규모가 얼마 이상 되어야, 그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규모는 1,000명이고요. 이 전문기관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원이죠. 그죠?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일 때 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번.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저희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질문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겠죠. 그죠? 2번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보시면 이 거부할 권리는 없죠. 그죠? 이거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제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요?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용어 중 공공기관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었죠. 그죠?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초중고등법,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다음 5번 보시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런 것들은 다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왔던 용어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 기기, 과학적 연구. 이게 지금 고정하고요. 이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각각 연결해서 기억하고요. 과학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나오는 부분이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민간 투자 연구, 과학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69번.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야 되네요. 1번,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그리고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맞죠? 2번, 개인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가 있고 주관적 정보가 있죠. 사실적 정보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해당 개인에 대한 타인이 가진 주관적 정보, 신용정보 평가 등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로 취급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혈액형과 같은 고유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법인, 회사죠. 그죠?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삼성그룹의 회장은 누구누구이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해서 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2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개인정보는 인정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단이 있었죠. 그에 따른 정보가 유족 등 후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 중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아야 되네요. 1번. 정관의 소비자 건익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건익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단체를 뭘 할 수 있다?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그죠?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단체 상시 구성원의 수가 5,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몇 년 이상? 3년. 그럼 방금 제가 줄 그어준 이 부분은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바뀔 수 있는 부분. 50명.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침해를 받은 몇 명 이상? 50인 이상이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년 이상?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해 활동 실적이 있어야 단체 소를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체 상시 구성원 수가 몇 명? 5,000명.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돼요. 1번.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의. 입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틀렸어요?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하는 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권익 증진 안전 및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 홍보 그죠? 및 방송 사업을 하는 것도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를 보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죠. 5번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도 하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거나 입법하는 게 아니고 건의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72번.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책무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사업자의 책무예요. 우리 소비자의 책무도 있고 사업자의 책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죠. 1번. 나머지는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되죠. 그죠?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책무죠.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4번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5번은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되는 게 사업자의 책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교육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소비자 교육. 당연히 소비자 교육은 통신매체, 우리 담배 공익 광고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 현장 실습 체험 위주로 하는 방법, 그다음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거, 법인 단체 등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공공기관을 활용하죠. 비상업적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74번. 그림과 같이 서로 마주보는 좌석에 고속열차, 그러니까 기차를 이야기하죠. 그죠? 상석을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순으로. 우리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창문 쪽이 상석이죠. 창문 쪽의 진행 방향이 1번.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역방향 2번. 그 다음 통로 좌석 중에서도 얻은 게 어느 부분이 더 상석일까요? 진행 방향이 더 상석. 마지막 말석이 역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다, 나라가 되겠죠. 그죠? 가다, 나라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75번.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올바른 테이블 매너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1번.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예약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중요한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옷차림의 격식을 갖추어 참석하는 게 A다. 3번. 테이블의 상석은 나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하되 나이보다는 직위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장도 잘 틀어지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이보다는 직위가 우선이다. 그 조건이 다 똑같다. 그건 뭐예요? 성별, 여성이 우선이다. 4번, 서양의 경우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을 때에는 사각 테이블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서양은 부부는 마주보기, 우리나라는 나란히 앉죠.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5번, 식사 주문 시 메뉴판을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즐기는 메뉴가 있더라도 웨이터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부탁하는 것이 예의다. 잘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76번.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사일런트 모니터링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 조용히 하는 거죠. 먼 거리에서.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용이할까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되죠. 무작위 콜이기 때문에 샘플 사용이 용이하다. 상담원이 자신의 콜을 듣고 콜 처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콜을 대기하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성이 감소되지 않는다. 어떤 게 가장 장점일까요? 무작위 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샘플 사용이 용이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드백이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시면 장점에는 랜덤한 콜을 쓰기 때문에 샘플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게 사일런트 또는 리모트, 멀리 떨어진 거죠. 그죠? 모니터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콜 처리가 된다. 고객과 상담원 간의 상호작용, 관찰, QA팀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멀리 있으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QAD가 통합 품질 자주 그죠? QAD가 콜 대기하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생긴다면 비효율적이고 감시당하는 느낌은 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전달이 없다면 상담원이 빅브라더의 공포가 생길 수도 있다.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기억하고요. 77번. 비즈니스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의 예설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엘리베이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통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2번. 처음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에 손님보다 먼저 타고 내릴 때는 나중에 내린다. 손님보다 먼저 타야 될까요? 나중에 타고
내릴 때는 먼저 내려서 뭘 한다? 안내를 한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먼저인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윗사람이나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윗사람 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내려도 된다. 이런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쪽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정중하게 몇 층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5번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버튼을 눌러주고 제일 나중에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78번 악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악수를 권하는 게 보편적이죠. 남성이 상사일 경우에 여성 직원에게 악수를 먼저 청해도 신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동반 행사나 모임의 경우 여성의 배우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후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다. 부부 동반일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돼요. 먼저 청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악수할 때 악수만.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 갈래상 공손함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그죠? 5번은 이제 악수의 순서에서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는 보편적으로 악수 예절에 예외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청하는데 국가 원수나 성직자 왕족이 남성이다 일 경우에 먼저 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9번 콜센터 모니터링의 기본 프로세스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콜센터 모니터링은 목표 설정, 평가 척도 구성, 실행, 평가 분석, 상담원 피드백 단계로 진행이 된다. 맞죠? 그죠?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정성적 목표 또는 정량적 목표를 다 설정하는 게 좋죠. 3번 모니터링은 감시가 아닌 상담원 자신을 발전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죠. 4번 모니터링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더라도 상담원들은 간섭받고 불공정하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그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나온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통합 품질을 측정하고 상담원의 개별적인 코칭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향후에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활용하도록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해야 되죠.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80번 텔레마케팅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돼요. 텔레마케팅 업무 수행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개별적으로 지도 강화 교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과 관리라고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견 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주로 통합 품질 관리자의 그죠? 모니터링과 슈퍼바이저의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3번은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법 중 QC, 퀄리티 컨트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QC와 PI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인데 QC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을 잘된 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정정을 해주는 거고요. PI 같은 경우는 뭐죠? 잘된 점을 칭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사전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전략과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번.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 1번. 상황이 바뀌면 중간 보고 해야 되겠죠.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 지시받은 방침이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일 경우에 지시에 따른 결과와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죠. 즉시 보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딪혔을 때도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82번.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강조할 부분, 그 다음에 쉬어야 할 부분, 구별해 또박또박 말하도록 한다. 명령형이나 지시형보다는 의뢰형, 권유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음량을 조절하여 고객 목소리보다 높고 강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 고객 목소리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고 한 단계 낮게 하셔야 된다는 거. 높게 한다는 거는 뭐죠?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반드시 차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멘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찾겠습니다. 1번 팀원이 원할 때 프로세스상에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멘토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또는 사고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한다. 멘토링은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고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내용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의 역할은 일생을 거칠 만큼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짧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죠? 내부 직원이 할 수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코치를 받는 사람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의 필요성이죠.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성과를 가져다주는 핵심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코치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가능성을 창조해내므로 성과 창출에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지시 및 명령을 하달 커뮤니케이션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상호 쌍방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명령 하달이 아니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은 코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불만 고객 처리 원칙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불만 고객 처리를 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공정성 유지, 효과적으로 대응,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장해야 되죠. 5번의 시장 특화 상품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항목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86번. 싱이 제시한 불평 고객 유형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그죠?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높은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제3자에게도 불평하는 고객의 유형. 그죠? 나쁜 구전을 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평균 이상의 불평 성향을 갖는다.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불평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수동적 불평자, 표현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부분이 여기죠. 행동으로 불평하는 행동 불평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수동적 불평자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타인에게 부정적 구전은 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3자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수동적 불평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표현 불평자. 표현하는 사람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관심이 있어. 너가 고쳐주면 다시 거래할 거야.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기업의 두 번째 기회를 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제3자에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 화내는 불평자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부정적 구전을 하고 다른 업체로 전환할 의도가 높아요. 그죠? 제3자에게는 이건 제3자가 아니잖아요. 불평하려 하지 않지만 불평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불평하는 불평자를 적극적 행동자 또는 행동 불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이 문장이 다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불평 성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불평한다. 다른 유형보다 높은 소외의식을 가진 행동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번.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죠?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삼는다. 그죠?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손의 위치가 다르죠.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평사시에. 그 다음에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잡도록 한다.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의 위치는 동일하나요? 다르죠. 그죠?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는 평사시가 오른손이 위로 가면 흉사시는 왼손이 위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8번.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몽대,
그죠? 15도 각도로 눈인사 정도로 해야 할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목례를 하는 것은 불편한 장소에서 목례를 하죠. 불편한 장소. 불편한 장소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죠? 구내 식당, 그죠? 비좁은 계단 다 찾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사무실 출근 후에 처음 상사와 만났을 때는 일단 보통 30도를 먼저 해요. 만난 사람을 또 만났을 때 뭘 하는 거예요? 목례를 한다.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89번. 이미지 형성 과정 중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죠. 그죠?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떤 과정인가? 이게 사고 과정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지각 과정을 통하고요. 두 번째 사고 과정, 세 번째는 감정 과정으로 넘어가요. 지각 과정 같은 경우는 인간이 환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이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죠? 사고 과정은 방금 했던 거, 과거와 관련해 이렇게 가져온 지각한 걸 가지고 뭐예요? 과거와 관련해 현재 지각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감정 과정을 거치죠.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 반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은 확장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90번.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관련해 전개 단계. 그죠? 전개 단계 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본론에서는 우리가 내용 전개를 하죠. 그죠? 내용 조직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2번.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동기부여가 문제예요. 동기부여는 우리가 도입 단계에서 먼저 하죠. 그죠? 그리고 본론 단계에서 중간중간 동기부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뭐예요? 재동기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그죠? 본론 단계에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본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조명하되 도입 단계에서 미리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니죠. 미리 언급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부차적인 점을 강조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보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본론의 마지막, 즉 종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준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과목 고객 실무론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